어머니가 여길 왜 오셨어요? 무슨 소리야? 같이 여행 가자고 했잖니. 민서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돌아볼 정도였어요. 어머니가 거길 왜 가요? 어머니 비행표 없어요. 저희끼리 가는 건데 왜 오신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칠 전 민서가 분명히 말했었죠. 같이 방콕 가자고요. 옆에 서 있던 아들 태우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죠. 어머니,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신데 따라오면 저희도 힘들어요. 얼른 집에 가세요. 손을 내저으며 거부하는 모습이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서가 태우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택시 태워보내. 이러다가 우리 늦어. 태우는 머뭇거리며 작게 중얼거렸죠. 엄마, 우리 먼저 갈게. 택시 타고 가. 그리고는 민서를 따라 출국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사실 밤새 잠을 설쳤죠. 오늘은 평생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날이었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새로 산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가 보였어요. 손으로 천천히 옷을 꺼내며 거울 앞에 대봤죠. 69평생, 이렇게 설레는 아침이 또 있었을까요?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게도 얼굴에 미소가 번지더군요. 작은 캐리어는 이미 며칠 전에 다 챙겨뒀습니다. 태우와 민서는 어제 공항 근처 호텔에서 한숨 자고 바로 공항으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오늘 혼자 공항에 가야 했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잡으니 설렘과 떨림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이 유난히 밝게 보였어요. 택시 운전기사분께서 물으셨죠. 어디 좋은데 가시나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들이랑 며느리랑 방콕 여행 가요. 처음이에요, 해외여행은. 기사분도 따라 웃으시더군요. 그 순간이 참 행복했어요.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죠. 캐리어를 끌고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태우와 민서를 찾았어요. 저 멀리 민서의 긴 생머리가 보이더군요. 손을 들어 흔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서가 저를 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발걸음이 멈추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민서가 입을 열었죠.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니가 여길 왜 오셨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죠.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같이 여행 가자고 했잖니. 민서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돌아볼 정도였어요. 어머니가 거길 왜 가요? 어머니 건 비행기표 없어요. 저희끼리 가는 건데 왜 오신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칠 전 민서가 분명히 말했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같이 방콕 가자고 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캐리어 손잡이가 땀으로 미끄러졌어요. 옆에 서 있던 아들 태우를 봤습니다. 제가 혼자 키운 아들이에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30년을 오직 태우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태우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죠. 민서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더 단호했습니다.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신데 따라오면 저희도 힘들어요. 얼른 집에 가세요. 손을 내저으며 거부하는 모습이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누군가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서가 태우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택시 태워보내. 이러다가 우리 늦어. 태우는 머뭇거리며 작게 중얼거렸죠. 엄마, 우리 먼저 갈게. 택시 타고 가. 그리고는 민서를 따라 출국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로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제 손에는 아직도 캐리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으로,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봤죠. 어떤 젊은 여자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쪽 의자에 앉으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말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저을 수밖에 없었죠. 떨리는 다리로 겨우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 승강장에서 차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평생 처음 느껴보는 배신감이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기분이 이런 건가요? 택시에 올랐습니다. 기사분이 물으셨죠. 어디로 갈까요? 집 주소를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떻게든 말을 이어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아까와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모든 게 흐릿하고 멀게만 느껴졌죠. 집으로 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태우를 키우며 단 한 번도 제 욕심을 부린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모든 걸 포기하고 아들만 바라봤죠. 태우가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회사 차릴 때도 제가 가진 모든 걸 아낌없이 줬습니다. 민서가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공손하게 인사하며 좋은 며느리가 될 거라고 했죠. 저도 민서를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생일이면 미역국도 끓여주고 아플 땐 밤새 간호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내고 내렸어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두려웠어요. 이제는 이 집도 제 집이 아니니까요. 얼마 전에 태우와 민서 명의로 다 넘겨줬거든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죠. 캐리어를 현관에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 저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가인가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뒀죠. 주변 사람들이 저를 봤을 거예요. 공항에서 버림받는 늙은 여자를요. 그 시선들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제 아들이 저를 외면했다는 사실이었죠. 소파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보고 있을 뿐이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태우와 민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가슴만 아플 뿐이었죠. 평생 처음 느껴보는 배신감과 외로움이 저를 짓눌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태우와 민서한테서 연락은 없었어요.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없었죠. 마치 저는 처음부터 없던 사람인 것처럼요.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뭐가 나오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배가 고파도 밥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죠. 물 한 잔 마시기도 버거웠어요. 그저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어딘가로 바쁘게 걸어가더군요. 저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오후였어요. 거실을 정리하다가 민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엔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죠. 며느리 방이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죠. 무심코 손을 뻗어 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증여 계약서가 보였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제 도장도 찍혀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내용과 달랐어요. 분명히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서가 말했었죠. 어머니가 편하게 사실 수 있게 저희가 집을 지키겠다고요. 제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조건으로 명의를 넘긴 거였어요. 그런데 서류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담보대출 신청서가 나왔죠. 저희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 금액을 보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20억이더군요.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했던 거예요.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사업 계획서였어요. 민서가 작성한 거였죠. 회사를 확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금 계획 부분을 보니 담보대출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희 집을 이용해서 사업을 키우려 했던 거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계속 서류를 넘겼어요. 태우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민서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둘이 함께 계획한 거였죠.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책상에 내려놓으니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제가 믿었던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이용하려 했다니요. 책상 앞에 앉았어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꼼꼼히 봤죠. 제가 서명한 기억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조건이 빠져 있었고 제가 동의하지 않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화가 나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서류철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메모지도 끼워져 있었어요. 민서 필체였죠. 대출 승인 받으면 바로 집 담보 설정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민서가 그날 한 말은 저한테 한 게 아니었어요. 태우한테 한 말이었죠. 우리 다음 주에 방콕 놀러 가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민서는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요. 그저 태우하고만 이야기했죠. 저는 그냥 옆에 앉아있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착각했던 거예요. 우리라는 말 속에 제가 포함됐다고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저도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서가 말한 우리는 태우와 민서, 자기 둘만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집은 이미 자기들 명의였으니까요. 제 이름은 서류 어디에도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경 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겁니다. 저를 일부러 불러낸 게 아니었죠. 그냥 제가 착각해서 따라간 거였어요. 민서 입장에선 왜 따라왔냐는 거였겠죠. 이미 저는 자기들 인생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투명인간 취급이었습니다. 명의를 넘겨준 그날부터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어요. 아팠지만 그냥 뒀죠. 이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해줬습니다. 일어나서 서류철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에 앉아 다시 한번 모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증여계약서, 담보대출 신청서, 사업계획서, 메모지까지요.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사진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제대로 된 서류에 서명한 게 맞나요? 분명히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조건이요. 그런데 서류 어디에도 없었죠.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가 서명할 때 민서가 급하게 서두르던 모습이요. 찬찬히 읽어보려 하니까 괜찮다며 여기만 서명하라고 했었죠. 자기를 믿으라고 했어요. 가족이지 않냐면서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가족이라는 말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서명했죠. 서류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태우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죠. 그런데 번호를 누르다 말고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들아, 너가 엄마를 속였니? 이렇게 물어야 하나요? 전화를 내려놨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도 세워야 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또 지나가더군요. 서류철을 다시 민서 방에 갖다 놨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요. 아직은 제가 안다는 걸 들키면 안 됐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결말이라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서류에 적힌 숫자들이 떠올랐죠. 20억이라는 대출 금액, 제 집을 담보로 잡으려던 계획들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죠. 제 인생을 함부로 대했던 죄를 똑똑히 갚게 해야 했어요.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히 방법은 있을 겁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예전에 받아뒀던 명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봤죠. 변호사 명함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웃분한테 받았던 적이 있었죠.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봤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죠.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고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됐죠. 신중하게, 확실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그날도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생각만 했죠. 어떻게 하면 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태우와 민서한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수 있을지요. 해가 지고 다시 밤이 왔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어요. 피곤했거든요. 눈을 감으니 스르르 잠이 들더군요.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이겨낼 수 있어. 깨어나니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울었나 봅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았죠. 남편 말이 맞아요. 저는 강한 사람입니다. 남편 없이 30년을 혼자 살아왔잖아요.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류철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히 살펴봤어요. 진명의 이전 날짜, 증여계약서 작성 날짜, 담보대출 신청 날짜를 비교했죠.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증여계약서에는 제가 서명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제 기억과 달랐죠. 분명히 그날은 아니었어요. 민서가 날짜도 조작한 게 분명했습니다. 밤새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죠. 눈이 침침했지만 놓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증거가 될 테니까요. 새벽이 됐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더군요. 서류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민서는 서류를 바꿔치기 했어요. 저를 속이려고 작정한 거였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한테서 문자가 왔더군요. 그런데 왠지 마음이 무거웠죠.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문자 내용은 짧았습니다. 은자야, 설마 이거 너야? 영상 파일이 첨부돼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눌러봤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더군요. 익숙한 장소가 보였죠. 공항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화면 속에 제가 있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서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민서가 손을 내저으며 거부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누군가 그때 저를 찍었던 거예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태우가 저를 두고 떠나는 모습, 제가 멍하니 서 있는 모습까지 다 담겨 있었죠. 보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 비참한 모습이 이렇게 찍혀 있다니요.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화면을 끄려는데 댓글이 보이더군요. 수백 개가 달려 있었어요. 하나하나 읽어봤죠. 엄마를 공항에서 버리다니 정말 최악이네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사람이 아니네. 저 며느리 얼굴 좀 봐. 너무 차갑다. 댓글들은 민서와 태우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동정하는 말들도 많았죠. 보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져야 하나 싶었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친구한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인정하자니 자존심이 상했고 부인하자니 거짓말이 됐죠.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영상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건가요? 제 비참한 모습을 말이죠. 그런데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겠더군요. 민서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나중에 법정에서 이 영상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영상을 저장했어요. 친구한테 답장도 보냈죠. 맞아, 나야. 걱정 끼쳐서 미안해. 친구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친구 목소리가 들렸죠. 은자야, 괜찮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다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마. 친구는 계속 물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다시 영상을 봤습니다. 이번엔 냉정하게 감정은 빼고 봤어요. 영상 속 민서 표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연기가 아니었죠. 진심으로 저를 거부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태우 모습도 봤죠. 고개를 푹 숙이고 저를 피하더군요. 영상을 끄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정리했죠. 날짜별로 상황별로요. 첫째, 증여계약서에 서명한 날짜. 둘째, 집 명의가 이전된 날짜. 셋째, 민서가 같이 여행 가자고 한 날짜. 넷째, 공항에서 버림받은 날짜. 다섯째, 영상이 공개된 날짜. 하나하나 적다 보니 흐름이 보였습니다. 민서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저한테서 집을 받아내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거죠. 이미 집은 자기들 명의였고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공항에서도 저를 아예 없는 사람처럼 대했던 거예요. 여행 계획에서 처음부터 저를 빼놓고 제가 착각해서 나타나니까 차갑게 내쫓은 거였습니다. 노트를 덮었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결심이 섰습니다. 제대로 싸울 거예요. 법적으로 정당하게요. 서랍에서 변호사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어요.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어요. 제가 속았거든요. 제 집을 되찾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언제 시간이 되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했어요. 언제든 괜찮아요. 빠를수록 좋아요.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틀 뒤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좀 가벼워졌죠. 드디어 시작하는 거예요. 제 권리를 되찾는 싸움이요. 그날 밤 잠을 잘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잔 거예요. 꿈도 안 꿨죠. 아침에 눈을 뜨니 개운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이제 준비할 시간입니다. 모든 증거를 챙겨야 했죠. 서류, 영상까지요.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됐습니다. 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같은 시각, 방콕의 고급 호텔이었어요. 태우와 민서는 루프탑 바에 앉아 있었죠. 야경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와인 잔이 놓여 있었어요. 민서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웃으며 말했죠. 자기야, 우리 드디어 해냈어. 태우도 잔을 들었어요. 두 잔이 부딪히며 청명한 소리가 났습니다. 태우가 말했죠. 그러게, 이제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돼. 그럼 우리 회사 드디어 커지는 거야. 민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공항에 올 줄 몰랐어. 우리끼리 가는 거였는데 혼자 착각했나 봐. 태우는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죠.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해. 엄마가 그렇게 상처받은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얼굴을 제대로 못 보겠더라. 민서가 태우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흔들리면 어떡해. 태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민서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 집 담보로 20억 대출받고 그 돈으로 회사 확장하는 거야. 그럼 우리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어. 태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전에 미안함은 사라진 것 같았죠. 다시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꿈꿔온 거잖아. 이제 곧 이루어지는 거야. 민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며 뭔가를 확인했어요. 사업 계획서였죠. 태우한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봐. 대출받으면 이렇게 투자하는 거야. 공장 확장하고 직원도 더 뽑고 해외 시장도 진출하고. 태우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욕심이 보였죠. 와, 이렇게 되면 우리 진짜 대박이야. 회사 규모가 몇 배는 커지겠어. 민서가 웃었어요.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그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준비한 거잖아. 어머니 진명에 받는 것도, 서류 조작하는 것도 다 이것 때문이야. 태우는 잠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류 조작한 거 엄마한테 안 걸리겠지? 민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 있는 표정이었죠. 걱정 마. 어머니가 뭘 알겠어. 그냥 우리 믿고 서명하셨잖아. 나중에 알아도 이미 늦었어. 이미 법적으로 명의는 우리 거니까. 태우도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와인을 마셨어요. 호텔 루프탑에서 야경을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죠. 민서가 말했어요. 이번 여행 끝나고 바로 대출 신청하자.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해.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돌아가자마자 바로 할게.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가 커지면 어떤 차를 살지, 어떤 집으로 이사 갈지, 어떤 여행을 더 다닐지요. 모든 게 돈 이야기였죠. 민서가 또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니는 혼자 집에서 뭐 하고 계실까? 태우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뭐 하시겠어. 평소처럼 텔레비전 보시거나 그러시겠지. 민서가 웃었어요. 비웃음 섞인 미소였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 집이야. 어머니는 그냥 얻어 사시는 거지. 명의는 우리 거니까. 태우도 따라 웃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이어갔죠. 저에 대한 걱정이나 미안함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밤이 깊어졌죠. 두 사람은 호텔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민서가 말했죠. 자기야, 우리 정말 잘했어. 이제 우리 인생 펴는 거야. 태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앞으로 잘 될 거야.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때 그들은 몰랐죠. 제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 순간에도 집에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태우와 민서는 방콕에서 즐기고 있었지만 저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태우와 민서는 여전히 방콕에 있었어요. 매일 좋은 곳을 다니며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죠. 휴대폰에는 행복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매일 서류를 정리하고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와 상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방콕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태우와 민서는 다시 루프탑바에 올라갔어요. 이번에도 와인을 주문했죠. 민서가 말했습니다. 내일 한국 가면 바로 대출 신청하자.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최대한 빨리 진행할게.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제가 준비한 복수를요. 한편 저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섰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책상 뒤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물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두 손을 곧게 모았습니다.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제가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속았습니다. 집을 줬는데 서류를 조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집을 다시 가져오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어요. 이런 일이 흔한 것 같았죠. 그런데 제가 서류를 꺼내 보여주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증여 계약서예요. 제가 서명한 건데 내용이 제가 기억하는 거랑 달라요.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했죠. 제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조건이 분명 있었는데 지금 서류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천천히 읽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네, 맞네요. 말씀하신 조건이 빠져 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들도 봤어요. 담보대출 신청서, 사업계획서, 민서가 작성한 메모까지요.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기망행위네요. 서류 조작 정황도 보이고요. 제가 꺼낸 마지막 증거는 영상이었어요. 공항에서 찍힌 거죠. 변호사한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니 변호사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증여 무효 소송 가능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가능한 거예요. 제 집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이죠. 혹시 대출도 막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집 소유권 분쟁이 있으니까 담보대출은 취소될 겁니다.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돼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그럼 최대한 빠르게 부탁드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며느리분과 아들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해외여행 중이에요. 지금 방콕에 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더 좋네요. 돌아오기 전에 준비 다 끝낼 수 있겠어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드디어 시작입니다. 제 권리를 되찾는 싸움이요.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증거들을 확인했어요. 혹시 빠뜨린 게 있나 싶어서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줄 서류도 다 챙겼죠. 며칠이 지났어요.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 접수했어요. 재판 날짜도 잡혔고요. 드디어예요. 이제 법정에서 만나는 거죠. 태우와 민서와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원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처음 서명한 계약서 말이에요. 분명히 집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태우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가장 아래 서랍이었죠.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함이 있었죠.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여러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하나하나 확인했죠. 그때 눈에 띄는 서류가 보였습니다. 증여 계약서였어요. 이건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증여인은 본 부동산에서 평생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원본이에요. 제가 서명한 진짜 계약서죠. 손이 떨렸습니다. 찾았어요. 결정적인 증거를요.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사진도 찍었죠. 그리고 원본은 따로 보관했습니다. 변호사한테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원본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이게 제가 서명한 원본이에요. 조건이 적혀 있죠. 변호사가 자세히 봤어요. 민서가 제출한 사본과 비교했죠.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서류 조작이네요. 전문가한테 감정 의뢰하겠습니다. 며칠 후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민서가 제출한 사본은 변조된 거였습니다. 조건 부분을 지우고 다시 작성한 거죠.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원본 계약서, 변조된 사본, 담보대출 신청서, 사업계획서, 공항 영상까지요.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승소 확률 높아요. 걱정 마세요.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죠. 왜 제가 제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법정에 서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태우와 민서와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었어요. 배신감이 너무 컸죠. 재판 진행하면서 서로 얼굴 보는 것도 괴로울 거예요. 저는 다음 날 부동산에 갔습니다.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크지 않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생활용품 몇 개, 소중한 사진들이요. 캐리어 하나로 충분했죠. 집을 나서는 순간이 왔어요. 현관문을 보며 잠시 섰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태우와 함께요. 추억이 많은 곳이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 집은 배신의 장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추억을 간직할 곳이 아니에요.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집을 곧 다시 되찾을 거예요. 법적으로 정당하게요. 그리고 태우와 민서한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겁니다. 원룸에 도착했어요. 작지만 깨끗했죠. 짐을 풀고 창밖을 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혼자서 하지만 당당하게요. 휴대폰을 봤어요. 태우한테서 문자가 왔더군요. 엄마, 저희 내일 한국 들어가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곧 모든 일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날 밤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잠도 잘 잤어요. 원룸 침대는 작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이제 제 공간이니까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곳이죠. 아침에 눈을 뜨니 햇살이 들어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어요. 이제 재판만 남았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권리를 되찾을 겁니다. 태우와 민서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죠. 법은 제 편이니까요. 태우와 민서는 한국에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두 사람은 여전히 행복해 보였죠. 여행이 즐거웠나 봐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태우가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우편 여러 개가 들어 있었죠. 그중 하나가 법원에서 온 거였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는 태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민서가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재판 출석 통지서라고? 두 사람은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증여 무효 소송, 담보대출 취소 소송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원고는 저였죠.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우릴 고소했어? 태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꺼냈죠.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어요. 저는 받지 않았죠. 태우가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집에 왔더니 이게 뭐예요? 재판 출석 통지서라는데. 제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그 서류 그대로야. 제대로 읽어보고 재판날 법원에서 보자. 엄마, 이게 무슨...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태우는 멍하니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집 안으로 들어간 민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세요? 태우가 집 안을 둘러봤어요. 제 물건들이 없었습니다. 옷장도 비어 있었고 화장대도 깨끗했죠. 엄마가 이사 나가신 것 같아. 민서는 당황했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이거 진짜 큰일인데. 태우도 초조해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죠. 법정 앞에서 태우와 민서를 봤어요. 두 사람은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태우가 다가왔어요. 엄마, 저희 이야기 좀 해요. 재판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할 말은 법정에서 해. 민서도 말하려 했지만 저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바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죠. 곧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제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죠.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내놓았어요. 원본 증여 계약서, 변조된 사본, 감정 결과서까지요. 판사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원본과 사본이 다르네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네, 피고 김민서가 조건 부분을 삭제하고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원고는 조건부 증여를 했으나 피고들은 무조건부 증여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태우 측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원고가 자발적으로 제 변호사가 다른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공항 영상이었어요. 법정에 설치된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죠. 화면 속에서 민서가 저를 거부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차갑게 손을 내젓는 장면, 태우가 저를 두고 떠나는 장면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들, 이 영상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민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태우는 고개를 숙였죠.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담보대출 신청서도 제출됐어요. 사업 계획서도요. 민서가 작성한 메모까지 모두 증거로 나왔죠. 태우 측 변호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 증여는 무효이며 부동산 소유권은 원고에게 반환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긴 거예요. 드디어 제가 이긴 겁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어요. 또한 담보대출 신청도 모두 취소됩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판결이 끝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어요. 태우와 민서는 멍한 표정이었죠.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 회사 어떡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내 집을 함부로 건드린 죄, 똑똑히 치러야지. 태우도 다가왔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줘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법원이 결정했잖니. 두 사람을 뒤로하고 법원을 나왔어요. 변호사가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죠. 수고하셨어요. 정의가 이겼습니다.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죠. 변호사 덕분에 제 권리를 되찾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이 아니라 제 집으로요. 이제 다시 제 명이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죠. 거실을 둘러봤어요. 태우와 민서가 급하게 나갔는지 바닥에 물건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워야 할 거예요. 이 집은 다시 제 거니까요. 소파에 앉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드디어 끝났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거예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우한테서 문자가 왔더군요. 엄마, 저희 이야기 좀 해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법정에서 다 끝난 일이죠. 그날 밤 잘 잤습니다. 제 집, 제 침대에서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도 꾸지 않았죠. 그저 푹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햇살이 들어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 인생을 되찾은 거니까요. 재판이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태우와 민서는 찜질방에서 자고 회사로 바로 출근했죠.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직원이 받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대표님,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태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네, 박태우입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담보대출 신청건 취소됐습니다. 소유권 분쟁이 있어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태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민서가 다급하게 물었죠. 은행에서 뭐래? 대출이 취소됐대.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업 계획이 전부 대출을 전제로 짜여 있었거든요. 대출이 안 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엔 투자자였습니다. 박 대표님, 저희 투자 철회하겠습니다. 태우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왜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언론에 나온 거 봤어요. 노무 학대 의혹이라던데. 저희는 그런 회사와 일할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태우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죠. 공항 영상이 퍼진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인터넷에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죠. 노무를 버린 페류나. 저런 사람이 회사 운영한다고? 절대 저 회사 제품 안 산다. 민서가 인터넷 기사를 보며 소리쳤어요. 이거 다 어머니 때문이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야? 태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였으니까요. 직원들이 하나둘 대표실로 들어왔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인터넷에 나온 기사 사실이에요? 태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서가 대신 말했죠. 오해예요. 곧 해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전화가 왔어요. 거래처에서 계약 취소 통보가 날아들었죠. 투자자들도 하나둘 철수했습니다. 결국 회사 자금 흐름이 끊겼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사무실은 난장판이었어요. 서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수군거렸죠. 태우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어요. 어떡하지? 다 끝났어. 민서도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죠. 화장이 번진 얼굴로 태우를 쳐다봤습니다. 여보가 그 서류만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태우도 울며 맞받아쳤어요. 이게 다 내 책임이라고? 누가 회사 키우자고 했어? 당신도 같이 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탓했습니다. 평소 사이좋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위기 앞에서 본색이 드러난 거죠.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죠. 직원들이 사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저도요. 다른 곳 구해봐야겠어요. 태우는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직원들은 이미 회사를 떠날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일주일 만에 직원 절반이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불안해했죠. 언제 회사가 문 닫을지 모른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서는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급하게 구한 작은 집에 돌아와서도 소주를 마시며 울먹였죠. 우리 인생 다 망했어. 어떡해. 태우도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죠. 우리 엄마한테 다시 빌어볼까? 민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 저번에 법원에서 어머니 표정 못 봤어?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닫으셨어.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천장만 바라봤죠. 꿈꿨던 미래가 산산조각 난 거예요.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자금이 바닥났고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었죠. 사무실 문에 폐업 공고가 붙었어요. 태우는 사무실을 정리하며 울었습니다. 민서도 함께 울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을 뿐이었죠. 꿈꿨던 사업 확장, 큰 집, 좋은 차,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민서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태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어요. 이미 저는 마음을 닫았으니까요.
두 사람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는 중이었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태우와 민서는 새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들 때문이었습니다. 노모 학대 의혹 박태우, 김민서 씨. 어디를 가도 이 꼬리표가 따라다녔어요. 면접을 봐도 떨어졌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죠.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도 없고 평판도 없고 미래도 없었어요.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민서가 태우한테 말했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빌어보자. 태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두 사람은 제 집으로 향했어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울렸어요. 미친 듯이 누르는 소리였죠. 문으로 다가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태우와 민서였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너네는 뭐하러 왔니? 태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민서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태우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저희 회사 망하면 정말 끝이에요. 엄마, 제발이요. 민서도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럼 급한 돈만 빌려주세요. 저희 죽게 생겼어요.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희가 떠난 그 공항에서 난 혼자였어.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버림받았지.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 태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서도 울기만 했죠. 이제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 손으로 문을 잡았습니다. 살고 싶으면 남한테 기대지 말고 너희 힘으로 다시 시작해. 문을 닫으려는데 태우가 소리쳤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이 닫혔죠. 바깥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태우와 민서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댔어요. 눈을 감았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니까요. 울음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것 같았어요. 문틈으로 밖을 봤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차를 다시 마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괜찮았죠. 제가 한 일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따뜻했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일어나서 서재로 갔어요. 책장 앞에 섰죠.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증여계약서, 재판 판결문, 모든 증거 자료가 정리돼 있었어요. 서류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책장에 넣으며 생각했죠. 이제 다 끝났다고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서류철을 책장에 밀어 넣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됐죠. 이제 이 서류들은 필요 없을 겁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요.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죠. 평화로웠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지켰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 위해, 아들 위해, 며느리 위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휴대폰을 봤습니다. 친구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은자야,
오랜만에 점심 같이 먹자. 웃음이 났습니다. 답장을 보냈죠. 좋아, 어디서 만날까? 친구와 약속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밖에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웃을 거예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예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봤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도 시원했죠.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친구를 만나 식당에 갔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친구가 물었습니다. 은자야, 요즘 어때? 많이 힘들었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괜찮아. 다 정리됐어. 친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따뜻한 위로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이젠 울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슬픈 일은 없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죠. 이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죠. 세상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부엌에서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죠.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니 마음도 개운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죠.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이야기에 빠져들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책을 덮고 침실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배신도 당했고 상처도 받았죠.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제 권리를 되찾았고 존엄을 지켰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죠. 오늘도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은자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남편 손을 잡았죠. 따뜻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이제 제 인생은 제 겁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있었지만 괜찮았죠. 이 주름 하나하나가 제 인생이니까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거였죠. 이제야 내가 나를 지켰다.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제 방식대로, 제 속도대로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 집, 제 인생, 제 존엄이요. 이제 아무도 제게서 빼앗아갈 수 없죠.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죠. 제가 제 편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저를 위한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행복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